안녕하세요. 책과 영화를 좋아하고 리뷰하는 문과정입니다. 영화 제작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죠.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사람은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감독은 무명 배우를 써도 평균 이상의 영화를 만들지만 무능한 감독은 할리우드 슈퍼스타를 써도 수준 미달의 작품을 만들거든요. 오늘 소개할 2015년작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는 감독만 보고 선택했습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은 연출 실력뿐만 아니라 각본가로도 유명하거든요. 이 영화 이전에는 에너미, 프리즈너스를 연출했고 그을린 사랑에서는 각본과 연출을 겸하며 영화계에 주목을 받고 있었죠. 이후에도 컨택트, 블레이드 러너 2049, 듄 시리즈를 연출하며 클래스는 어디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을 한마디로 하자면 한 번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봐도 재밌기도 하고요. 처음 보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장면도 많거든요. 저도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본 것을 포함하면 총 3번을 봤습니다. 볼 때마다 여전히 재밌고 또 이전에 놓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작품성에 비해서는 흥행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작비에 3배 못 미치게 벌었으니까 손해는 안 본 정도라고 해야죠. 다만 작품성은 인정받아서 2015년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됐고요. 88회 아카데미 시상식 촬영상, 음악상, 음향 편집상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를 총 7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인데요. 아직 이 영화를 안 봤거나 봤는데도 일반 액션 영화와 다를 바 없다고 느낀 관계이라면 오늘 이야기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영화를 본다면 더욱 흥미로울 겁니다. 이 영화는 암살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작 화면부터 그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영화 제목 시카리오는 예루살렘의 질럿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질럿은 유대인을 침략한 로마인들을 암살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질럿들이 시카라는 단검으로 로마인을 암살했거든요. 멕시코에서는 히트맨, 암살자를 의미합니다. 이 영화의 암살자는 알레한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원래 멕시코 후아레스라는 도시의 검사였습니다. 후아레스는 도시 전체를 마약 카르텔이 지배해서 무법천지로 유명하죠. 카르텔 조직원들이 경찰이나 판사, 검사를 살해하는 건 예사고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공포의 도시로 알려진 곳입니다. 경찰들도 카르텔의 표적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출동 시에 얼굴을 가릴 정도니까 말 다 했죠. 후아레스에 대한 영상은 동영상 말미에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참조하기 바랍니다. 아내와 딸을 마약 카르텔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후에 알레한드로는 복수 일념으로 살아온 인물입니다. 검사 신분으로는 복수가 불가능하고 판단하고 사직한 후에 소노라 카르텔의 경쟁자인 콜롬비아 메데인 카르텔의 일원이 됩니다. 군소 카르텔이 난립하는 남미 마약 시장을 정리하고 지배권을 획득하려는 CIA와 이해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소노라 카르텔 보스 암살 작전에 참여하게 된 거죠. CIA 입장에서도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는 입장이기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일단 목표를 정하면 집요하게 추적하고 포기를 모르면서 좀처럼 흥분하지 않고 냉정을 유지하는데요. 자신의 행동에 방해가 되면 아군도 꺼리낌 없이 제거할 수 있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킬러가 바로 알레한드로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피카레스크식 구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피카레스크는 15, 16세기에 스페인에서 등장한 문학 장르를 가리키는 프랑스어인데요. 주인공과 주요 인물들을 악인으로 설정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장면입니다. 알레한드로와 맷 그레이버, 스티브를 비롯한 특수공작부 요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법이나 정의기범은 무시하는 인물들로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악인들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알레한드로를 사냥개라고 부르며 이용하고 미국 국익을 위해서 작전을 벌이는 인물이 CIA의 맷 그레이버입니다. 맷은 CIA의 Special Activities Center, 줄여서 SEC이라고 하는 특수공작부서의 공작관인데요. SEC은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비밀작전, 즉 블랙옵스를 담당합니다. 아마 블랙옵스는 첩보 영화를 많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기밀문서에서 중요한 사항을 검은색 사인펜으로 지워버린 데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기밀작전을 의미합니다. 블랙옵스는 작전의 성격상 비윤리적이거나 혹은 위법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드러날 경우에 외교적으로 파장이 엄청나고 책임 소재가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도 미칠 수 있기에 비밀 엄수가 극히 중요합니다. 임무의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작전을 주관하는 공작관은 예산 기획과 인원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작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재량권이 큰 거죠. 영화 속에서 매사의 역할을 유심히 지켜보면 꽤나 흥미롭습니다. 매사의 오른팔이자 현장 인력 관리와 작전 수행을 주도하는 부팀장 스티브는 학자나 교수처럼 보이는 착실한 외모와는 달리 전투 시에는 망설이지 않고 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무서운 인물이죠. 이들과 대조적으로 FBI 요원 케이트와 레지는 이상적인 법의 수호자를 자처합니다. 아무리 악당이라도 모든 체포 절차는 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맷 일행과 동행하면서 케이트는 조금씩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케이트의 파트너 레지는 FBI 커리어는 짧지만 ROTC 출신의 이라크 파병 경력도 있고 법학 학위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황 판단도 빠르고 명민해서 맷의 의도를 일찌감치 파악하고 케이트에게 경고하죠. 너무 똑똑하다는 이유로 맷이 작전에서 배제할 정도였죠. 세 번째 특징은 악은 악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맷과 알레한드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납치, 고문, 폭행은 일상이고 쓸모가 다하면 포로들을 현장에서 죽이는 것도 흔합니다. 알레한드로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멕시코에서 체포해온 카르텔 간부 기에르모를 물고문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장면입니다. 맷과 알레한드로는 카르텔의 뒷돈을 받는 미국 경찰관 테드를 압박해서 정보를 캐내기 위해 케이트를 기꺼이 미끼로도 활용합니다. 체포한 후에는 죽도록 두들겨 팬 다음에 딸의 신원을 카르텔에게 누설한다고 협박해서 뇌물을 받은 동료 경찰들의 이름과 땅굴 정보까지 입수하죠. 케이트는 자신이 미끼로 쓰였다는 사실에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사실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그녀가 속한 FBI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위법행위니까요. 맷과 델타 포스가 땅굴을 습격해서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하는 동안에 케이트는 길을 잘못 들어서 알레한드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마약을 옮기던 경찰 실비오를 알레한드로가 총으로 협박하는 장면을 목격한 케이트는 권총을 겨눈 채 실비오를 놓아달라고 하지만 알레한드로는 오히려 케이트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다시는 내게 총을 겨누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말이죠.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케이트는 여전히 알레한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작전의 진짜 목표는 소노라 카르텔 보스를 암살한 후 생긴 권력의 공백을 메데인 카르텔에게 넘겨주고 CIA가 그 뒤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마약을 근절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독점 카르텔을 만들고 그 뒤에서 조정하는 게 낫다는 맷의 논리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반박하기가 좀 어렵네요. 케이트를 데려온 실질적인 이유도 밝혀집니다. CIA가 미국 내에서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FBI 요원의 동행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알레한드로는 부패한 멕시코 경찰 실비오의 경찰차를 이용해서 마누엘을 사로잡습니다. 쓸모가 없어진 실비오를 사살한 후에는 마누엘의 벤츠 뒷좌석에 타고 카르텔 보스 저택으로 침입하죠. 저택 경비원들을 싹 죽인 다음에는 마누엘 역시 죽여버리는 단호하고 냉혹한 면을 보여줍니다. 악은 악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이 장면은 부패와 악을 단죄하지 못하는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보면 매력적이긴 합니다. 악을 방치하거나 단죄를 하지 않아서 선한 이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요. 드니 빌베브 감독은 등장인물을 통해서 선악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선과 악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경계를 오가거든요. 알레한드로에게는 복수에 도움이 되는 건 선이고 방해가 되는 건 악입니다. 부패 경찰 실비오를 죽이고 미국 경찰 테드를 폭행하고 위협하며 케이트에게도 거리낌 없이 총을 발사하고 보고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죠.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일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맷에겐 상관의 명령이 절대 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상관의 명령은 과정이여 어떻든 선이라고 믿는 거죠. 맷의 오른팔인 스티브나 델타 포스 대원들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군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죠. 무수한 범죄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카르텔 보스도 가족들에겐 자상한 아버지이자 다정한 남편입니다. 아들과 아내를 살려달라는 그의 모습에서 알레한드로의 딸을 잔혹하게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을 떠올리기란 참 어렵습니다. 부패경찰 실비오나 테드 역시 직장에서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집에서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는 아버지였습니다. 이들의 이중성은 평온한 일상을 교차 편집한 장면을 이따금 보여주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몰린 가운데 드러납니다. 매세 작전 준비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실비오의 집안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전개되면 비로소 이들의 이중성을 보여주려는 감독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선악관념을 가진 등장인물들은 케이트와 레지뿐이었지만 케이트 역시 맷과 알레한드로와 함께하면서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케이트가 달라지는 결정적인 계기는 맷과 알레한드로의 위법 행위가 대통령과 정부 여러 기관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하면서부터입니다. 그녀의 상관들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혼자 정의와 법을 외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을까요? 케이트의 심경병화는 떠나가는 알레한드로를 겨냥하고도 끝내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마지막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FBI에 복귀하는 대로 알레한드로나 맷이 간 길을 그대로 밟아서 가장 효율적인 범죄와의 전쟁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드니 빌베브 감독이 영화 곳곳에 장치해둔 생략과 은유법을 발견하는 것도 이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재미인데요. 본부로 돌아온 케이트는 상사들과 회의 중인 맷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FBI 상사들은 말쑥한 양복 차림인데 맷은 어디 휴양지에 갔다 온 것처럼 티셔츠에 남방,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거든요. FBI 상사들보다 지위가 높지 않은 맷이 발언을 주도하고 복장도 갖추자는 모습으로 미루어봐서 작전 명령자가 최고위 인사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맷이 주도하는 작전이 양복과 넥타이로 대변하는 FBI 규정과 법을 벗어날 것이라는 암시로도 해석 가능하죠. 알레한드로가 카르텔 간부를 고문하는 장면에서는 고문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20리터 생수통과 마른 하수구를 보여주는데 이 장면은 스티브가 카르텔 간부에게 500ml 생수를 주는 장면과 대비돼서 고문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알레한드로가 검사 시절의 동료에게 안에 들어가지 말라며 경고하는 장면과 이어지면서 관객들은 무시무시한 물고문이 진행된다는 장면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케이트가 타고 가는 전용기 안에서 맷이 먹다 버린 과자봉지와 신발이 어질러져 있는 장면을 카메라가 비춰주는데요. 맷의 첫 등장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작전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위법 행위를 동반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케이트가 맷에게 목적지가 엘페소 맞냐고 묻자 맷은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화면은 맷의 대답이 거짓임을 알려줍니다. 이륙한 비행기의 그림자가 활주로에서 한참이나 벗어나 있거든요. 이 장면 역시 엘페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는 1차적인 해석과 케이트가 생각하는 정석적인 사법 행위와는 한참 벗어난 작전이 벌어진다는 2차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은유입니다. 케이트가 원나잇 스탠드를 하려는 테드의 정체를 알아내는 계기는 카르텔 자금 담당이 돈다발을 묶어놨던 고무밴드였습니다. 간단하지만 함축적인 장면인데 카르텔 자금 담당자 체포 장면을 눈여겨보지 않는 관객은 이 장면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매 장면을 대충 보지 말라는 감독의 경고라고나 할까요? 이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또 다른 특징은 감독과 배우들이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할 때 과장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힘을 주어야 할 것 같은 장면에서도 롱테이크로 침묵을 유지한 채 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며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의외의 깨알 반전으로 관객의 예상을 깨버리죠. 바로 이런 점이 연출력의 차이가 아닌가 합니다. 감독이 아무리 연출을 잘해도 감독의 의도를 화면으로 표현하는 건 결국 배우 몫입니다. 알레한드로는 베니시오 델 토로가 아니었다면 답이 있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캐릭터에 착 달라붙는데요. 검사로 활동하다 복수를 위해 적의 소굴에 들어가고 CIA의 사냥개 노릇도 감수한다는 설정은 알레한드로의
냉철한 행동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케이트에게 총알을 날리고 자살을 가장한 살인도 가능하다며 서명을 강요하는 그의 모습은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수염으로 덮인 거친 외모를 가진 배우의 외모를 이용해서 정적인 가운데 공포와 긴장감을 유발한 연출도 감독의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CIA 특수공작부서의 공작관 맷의 조슈 브롤리는 안성맞춤입니다. 브롤리는 이미 데드풀, 어벤져스, 듄 등 50편이 넘는 영화에서 주조연을 오가며 선굵은 연기를 펼친 배우인데요. 특히 악당으로 등장할 때 더 빛나는 배우입니다. 전형적인 악당 연기도 좋지만 이 영화처럼 능글능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팔색조처럼 모습을 바꾸는 연기가 일품이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몰입고수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인물입니다. 바지사장으로 끌려다니다 한계를 절감하는 안타까운 역할이지만 에밀리 블런트는 정의와 법을 사수하려는 고지식한 FBI 요원을 아주 실감나게 연기합니다. 인질 구출 분야에서는 베테랑일지 몰라도 고문, 납치, 암살 등을 밥 먹듯 하는 블랙옵스 요원과는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특히 법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 통하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는 마지막 모습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물려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드니 빌베브 감독은 오브제나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도 엄청난데요. 결말에서 알레한드로와 케이트의 대치 장면도 그렇고 후아레스로 넘어갈 때 황량한 사막을 보여주며 케이트의 두려움과 불안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장면도 멋집니다. 미스 땅굴에서 델타포스의 시점은 FPS 게임 콜 오브 듀티처럼 야시경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에 반해서 케이트와 레지는 한치 앞을 못 보는 암흑으로 표현해서 두 사람의 공포와 미숙함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긴 장면이라면 역시 알레한드로와 카르텔 보스의 대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저녁 식사를 하는 보스의 가족에게 다가갑니다. 보스는 알레한드로를 딱 알아본 후에도 여유를 보이며 이런다고 네 아내가 자랑스러워할까? 라는 말을 던지지만 알레한드로는 차갑게 내 딸도 잊지 말라고 대꾸하죠. 이 순간 급격히 당황하는 인물이 카르텔 보스가 아니라 그의 아내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며 관객들은 불안한 예감을 하게 되거든요. 아내의 반응에도 보스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개인 감정은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알레한드로는 내게는 있다고 반박하며 깨끗이 씹어버리죠. 알레한드로의 무섭도록 차가운 반응을 보며 보스는 그제서야 자신의 죽음을 예감합니다. 보스는 아이들을 살려달라 간청하지만 알레한드로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두 아들과 아내를 쏴서 살해합니다. 제 기억에 액션 영화에서 이처럼 아이들을 대놓고 총살하는 작품이 있었던가 싶은데요. 갑작스럽기도 해서 이 장면은 보스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족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진 보스가 얼어있자 알레한드로는 단발에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총을 2번 쏴서 복수를 마감합니다. 두 사람의 대치 상태 속에 가족들을 넣고 짧은 대화로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갑자기 해소시키는 연출이 일품이었던 장면입니다. 드니 빌베브의 영화는 관객이 해당 장면에서는 의도를 이해 못하다가 사건의 전모가 어느 정도 드러난 후에야 무릎을 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데요. 이러한 연출 특징은 그의 다른 영화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납니다. 이건 이래, 이건 이런 내용이야 라고 윽박지르지 않고 관객들이 영화를 음미하면서 스스로 의미를 찾게 한다는 점에서 훌륭한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말에서 알레한드로가 케이트에게 모든 작전이 규정대로였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CIA와 FBI의 기관 특성과 알력을 알아야 이해가 가능한데요. CIA는 우선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과 흡사한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CIA는 독립기관이기에 예산도 직원 신분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임무도 기밀로 분류돼서 나중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법과 위법을 오가는 권한을 허락받은
회색지대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FBI는 주경찰이 해결 못하는 국내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입니다. FBI는 법무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법을 지켜야겠죠. 매세 작전 과정을 보면 CIA의 특성과 FBI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카르텔 조직원을 잡아서 고문해서 정보를 캐내고, 고속도로에서는 카르텔 조직원들을 마구 쏴 죽이고, 미국 경찰관 테드를 폭행하고, 멕시코에서 경찰관 실비오를 죽이는데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항이 폭로되면 본인은 물론 명령을 내린 인물들도 교도소에 갈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인데 말이죠. 맷과 상관들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허수아비로 알레한드로를 끌어들인 것이었고요. 그런데 위법 행위를 케이트가 폭로한다고 하니까 알레한드로가 출동했던 겁니다. 다행히 케이트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체념했기에 잘 넘어간 거고요. 사실 FBI라고 해도 결국엔 직장인이니까 그런 면을 나쁘다고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으니까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운 선과 악은 절대적인 판별 기준이 없다는 거죠. 책과 달리 현실에서는 상황과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선과 악의 판별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실무자인 내가 악이라고 판단해도 최종 명령권자가 이건 선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선이 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선과 악은 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아무리 악이라고 주장해봤자 힘을 가진 놈이 고집부리면 선으로 둔갑하는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팔레스타인 땅을 불법으로 점유한 채 지금까지 미국을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난민 취급하는 이스라엘이나 조선을 침략한 일본과 같은 경우가 바로 힘있는 자의 선과 정의에 해당합니다. CIA가 미국 내에서 불법을 벌이면 이들을 막을 유일한 기관은 FBI밖에 없죠. 두 기관 모두 국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명분은 같지만 이 영화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대립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FBI가 파워에서 CIA에게 밀리다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려던 케이트마저 현실을 인정하고 달라지게 되는 거죠. 드니 빌리어브 감독은 케이트의 절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지킬 힘도 없이 정의를 외치는 행위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일상에서 매일 마주치는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영화 속의 메시지들을 찾을 수 있다면 영화를 고를 때 왜 감독을 보고 골라야 하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북마전이었습니다.